많은 분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나라가 그냥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조금이 지급되는 정확한 초창기의 명분은 당신이 전기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배기구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으니 당신이 대기 환경 질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하는군요. 그 명분으로 보조금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보조금을 주어서 전기 자동차가 많이 굴러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질이 개선되고 기후위기에 우리가 대응한다라는 명분으로 갔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조금씩 이 보조금에 단순하게 환경적 명분 이외에 산업적 명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패권을 우리가 쥐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대기질만 개선한다고 하니까 이 나라에서 들어온 거, 저 나라에서 들어온 거 서로 국적과 생산지를 가리지 않고 보조금을 막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경쟁처럼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자유경쟁에서는 결국은 중국이 패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 그거를 하나씩 장벽을 세우기 시작한 게 바로 산업적 명분의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사실은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측면이고요. 지급하는 그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환경과 산업이 동시에 명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보조금을 가지고 전기자동차의 판매 대수와 보급량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보조금을 무한정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부자 나라도 평생 보조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여가고 있을 때 제품값이 높아지니까 소비자들은 비싼 전기차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뭘로 규제하는 거냐면 흔히 말하는 규제라는 축으로 자동차 회사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는 규제라는 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수익을 낮춰서라도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 보조금은 그 시점까지 빨리 도달하게 만드는 일종의 조미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제 경제 문제하고 즉 구매 가격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보조금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제는 자동차 스스로 보급형 즉 그 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인하 노력을 해야 된다. 그 가격 인하 노력은 원자재를 조달할 때 가격을 인하하든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절대 수익을 포기 안 하려 하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 그렇다고 수익을 놓칠 수가 없으니 결국은 내연기관도 계속하면서 전기자동차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만 만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선수들이 있고 내연기관에서 수익을 만들어가지고 전기자동차로 보존해서 전기자동차로 확산을 시켜야 되는 후발 내연기관 대형 회사가 경쟁을 한다고 치면 당연히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택한 건 내연기관의 수익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전기자동차로 빨리 가서 따라잡자라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제는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용자 관점에서 충전은 지금 내가 나가서 충전이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건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충전 인프라는 전국에 24만 기가 구축돼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공급이 넉넉합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내가 충전의 불안감을 느끼는 건 우리가 정작 급하게 충전이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 급속 충전기라는 거 있는데 그 급속 충전기의 비중이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출퇴근 때 집에서 하다가 가끔 밖에 나가서 급할 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약간 불안한 요소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선택한 건 앞으로 늘어나는 충전기에서 급속 충전기의 비중을 늘리겠다. 즉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급속 충전기 비중이 조금씩 늘어날 거고요. 그런데 충전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의 대부분 실제로 전기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게 충전이 불편한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내연기관은 주유 경고등이 들어와도 절대 긴장하거나 식은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 워낙 가까운 데서 주유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내가 전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그 충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경험을 해보면 생각만큼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배터리 화재는 막연한 두려움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연기관차도 불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화재율을 따지면 내연기관 대비 현저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화재의 대부분이 배터리 팩 안에서 열폭지 현상에 의한 발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화재율을 낮추기 위해서 제조사들이 배터리 팩의 안전마진이라고 해서 충전을 100%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0% 충전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보면 한 80%만 충전이 되도록 만든다든가 또는 배터리 팩 아래 냉각제를 발라서 열폭주 현상을 미리 제어한다든가 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최대한 열을 제어하는 현상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열을 제어하는 순간에 이제 화재율을 떨어뜨리는 거고 흥미로운 건 결국은 배터리는 전고체로 간다라는 거죠. 고체 전해질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근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고체 전해질을 개발해서 2026년도에 상용화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화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전고체 가격 비용도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리튬이온의 액체 전해질 배터리는 화재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화재 억제 부품들을 많이 넣어놨다는 얘기죠. 근데 고체 전해질로 바뀌면 아예 화재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화재 억제 부품들도 같이 사라지게 돼서 전고체의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계속 발전해 가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산업과 위험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제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전기차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지? 그걸 가장 주력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상 주행거리가 긴 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시대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전개가 됩니다. 즉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도 1억 원짜리 자동차에서 1,000만 원대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전기 자동차도 가격에 따라 가지고 주행거리가 500km 가는 것도 있고 900km 가는 것도 있고 300km 가는 것도 있고 200km 가는 것도 있습니다. 즉 본인의 운행 패턴과 사용 방식에 따라 가지고 주행거리를 결정하는 그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내연기관의 연비라고 하는 효율처럼 얘가 1kW시당 대체 몇 킬로미터를 가는 거야. 즉 효율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으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본인의 운행 패턴이 그렇게 장거리도 아니고 단거리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냥 배터리 용량이 작은 주행거리가 짧은 그리고 저렴한 전기차를 사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동차 회사도 적절한 주행거리에 제품을 공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어떤 차는 저가 배터리고 어떤 차는 고가 배터리예요. 즉 주행거리와 용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가격대와 거리의 전기차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소비자 관점에서는 나의 평균 이동거리와 나의 이동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적절한 거리와 가격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드디어 보급의 시대로 돌아선다라고 이제 일단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기 자동차의 보급의 시대는
이제 저가부터 고가까지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진다는 얘기고 이제 전기 자동차도 저항감 없이 소비자들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유럽연합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또는 전기 자동차를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도 본격적으로 전동화에 나섰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기 자동차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지 못해서, 즉 내연기관을 개발하지 못해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지 못했던 기업이나 국가들이 새롭게 전기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뛰어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제품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2024년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전기차를 만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그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는 자동차로는 생산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생소합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도 이제 전기차 만들어서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시점을 2024년의 기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전기차 시장이 중국, 미국, 유럽연합, 한국 이렇게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시장을 형성해 가는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2024년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2024년은 올해 2023년 잠깐 주춤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일시에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장이 전환이 되고 성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장의 소비자 수요를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소비자들은 특정한 한 차종만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양한 차종의 다양한 선택지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내놓는 전기차의 제품의 종류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 준비를 국내의 자동차 기업들이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내년에 흔히 말하는 소형 전기차가 많이 출시될 예정인 것도 바로 그런 시장의 흐름을 읽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전기 자동차로서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주행거리 그리고 다양한 소비자를 찾아갈 수 있는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최단시간 안에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동차의 종류 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많은 종류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투입해야만이 결국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속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여전히 중국 대비 저가 배터리 경쟁력이 약합니다. 이 저가 배터리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조달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배터리 회사들이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는 저가 배터리를 충분히 개발해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공언을 이미 했으니 이제 그들과 손잡고 최대한 국내에서 많은 저가 배터리를 조달해서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